최근 중국 상무부가 내놓은 공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2025년 제61호 공고인데요. 네, 바로 히토류 수출 통제에 관한 거죠. 맞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히토류가 대체 뭐길래 또 이 조치가 왜 이렇게 기술 산업이나 국방, 공급망 정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요. 이 새로운 통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의미들, 또 중국이 얼마나 시장을 꽉 쥐고 있는지, 그리고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또 어떻게 엮여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히토류가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히토류는 그 주기율표에 나오는 란탄족 원소 15개랑 거기에 스칸디움하고 이트륨 이렇게 2개를 더해서 총 17개 원소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 17개 원소요? 근데 이름에 희귀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드문 건가요? 사실 그게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름과 달리 실제 땅속에 묻혀있는 총량 자체는 뭐 구리나 아연보다도 많다고 할 정도로 아주 희귀한 건 아니에요. 오, 그래요? 전 정말 희귀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경제적으로 치골할 만큼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논축된 광맥 자체가 드물다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7개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성질이 너무 비슷해서 이걸 하나하나 분리하고 또 정제하는 과정이 기술적으로 아주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분리하고 정제하는 게 어렵군요. 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같은 좀 심각한 환경 오염 물질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 환경 문제까지.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얻기는 어려운데 현대 기술에서는 거의 비타민처럼 쓰입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죠. 뭐 예를 들면 강력한 영구자적 만드는데 당연히 쓰이고 석유화학 공정의 촉매나 스마트폰 화면, 광섬유, 레이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최첨단 군사 장비에도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생산은 까다롭지만 정말 여기저기 다 필요한 필수 요소네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중국의 이 조치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건가요? 그건 바로 중국이 이 히토류 시장을 거의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히토류 양의 한 70% 정도를 중국이 만들고 있거든요. 70%요? 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하고 오염도 심한 분리 정제 공정 있죠? 네네. 그 까다로운 과정이요? 그 과정의 거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90%요? 생산은 70%인데 정제는 90%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원광을 캐는 걸 넘어서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능력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배경을 알아야 이번 통제 조치가 얼마나 파급력이 클 수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90%.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럼 이번에 나온 그 6.15 공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건가요? 네. 목요일에 발표된 내용을 뜯어보면 범위나 강도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앞으로 중국산 히토류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이라면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해외로 수출할 때는 무조건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뭐 베트남 같은 데서 만든 완제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간 어떤 부품에 중국산 히토류가 쓰였다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는 특정 원소나 자석 같은 중간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완제품까지 확 넓어진 거죠. 와, 이건 정말 공급망 전체를 틀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토류를 캐는 기술, 녹이는 재련 기술, 분리하는 기술, 또 재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영구자석 만드는 기술까지도 해외로 수출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 이전도 막겠다는 의도죠. 기술까지요? 네, 특히 아주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는데 군사적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는 수출 요청은 아예 거부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 군사적 용도 거부. 네, 이게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거든요. 7개 히토류 원소랑 자석 제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해진 겁니다. 참고로 그 4월 조치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달인 5월에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확 줄었었어요. 70%나요?
지난번 조치만으로도 타격이 컸는데 이번엔 더 세졌다는 거군요. 특히 군사적 용도 전면 거부는 이건 뭐 거의 특정 국가, 딱 미국을 겨냥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게다가 발표한 시점도 참 절묘하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이번 조치의 지정학적인 속내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몇 주 뒤면 한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정상회담이 있죠. 그렇죠. 그 큰 회담을 앞두고 자기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이 히토류 통제력을 딱 보여주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아주 잘 계산된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히토류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게 근데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에 그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는 띠아오이다오죠. 그걸 두고 일본이랑 영유권 분쟁이 아주 격화됐을 때 중국이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을 딱 막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때 전 세계가 히토류 공급망이 이렇게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면 위험하구나 하고 처음으로 크게 깨달았죠. 그 뒤로 이제 미국, EU, 일본이 2012년에 중국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었죠? 결국 중국이 2014년, 15년에 걸쳐서 공식적인 수출 쿼터 제도는 없앴습니다. 하지만 수출 허가제라든지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제 공정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규제를 푸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힘은 계속 쥐고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이건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친 아주 장기적인 전략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 정부가 히토류 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80년대부터요. 꽤 오래됐네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환경 규제가 훨씬 덜 엄격했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아주 싼 값에 대량으로 생산을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그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있던 마운틴 패스 광산이나 호주 같은 기존의 히토류 생산국들을 경쟁에서 밀어내버렸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저가 공세로 경쟁자들을 고사시켰군요. 그렇죠. 그 결과 중국은 단순히 원광만 캐서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분리하고 정제하고 가공해서 자석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만드는 이 전체의 히토류 가치 사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 뭐랄까 글로벌 중간 처리자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고하게 굳힌 겁니다. 중간 처리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능력의 90%를 쥐고 있으니까 심지어 미국이나 호주에서 히토류 광석을 캐더라도 이걸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상당 부분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 정제 과정에서의 지배력, 이게 바로 중국의 진짜 힘이고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병목 지점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땅에 자원이 많은 걸 넘어서 그걸 진짜 쓸모있게 만드는 기술과 설비를 독점한 게 핵심이군요. 이게 조치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다면서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네, 시장은 뭐 즉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나 풍력발전기 터빈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연구자석 있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네오디뮴이나 디스프로심 같은 핵심 히토리 원소들 가격이 발표 직후에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뛰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0%에서 50%요? 순식간에요? 네, 이 원소들이 특히 가벼우면서도 자력이 아주 강한 자석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서 요즘 수요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전기차 때문에요. 그렇군요. 가격 급등도 문제지만 역시 제일 큰 타격이 우려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군사, 국방 분야겠네요. 군사 목적 수출은 아예 거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현대의 첨단 무기들은 사실 히토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트 인진의 특수 합금이라든지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 또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하는 장치, 전자전 장비, 군사통신 위성, 잠수함의 소나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핵심 부품에 고성능 히토류 자석이나 관련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군사 관련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으니 특히 미국 국방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일 겁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미국의 가빈이라는 국방 분석 회사가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걸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감이 옵니다. 미 국방부가 운용하는 약 1,900개 정도의 주요 무기 시스템을 분석했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8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78%가 중국산 광물, 물론 희조류를 포함해서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78%요. 전체 무기 플랫폼의 거의 80% 가까이가요? 네, 특히 해군 무기 시스템은 92%, 공군은 85%가 중국 의존성을 보이고 있고요. 육군도 70, 해병대도 6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92%, 85%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예를 하나 더 들면 미국의 최첨단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F-35 있잖아요. 그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 소재 무게만 해도 900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약 400kg이 넘는 양이에요. F-35 한 대에 400kg이에요. 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이번 조치가 미국 군사력 자체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비단 군사 분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이 크겠죠. 물론입니다. 산업계 전체가 지금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아주 큰 숙제를 떠안게 된 셈입니다. 최종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던 유럽에서 만들든 아시아에서 만들든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 중에 단 하나라도 중국산 희토류를 썼다면 이제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던지 아니면 아예 다른 공급처를 찾던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럼 벌써부터 좀 영향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벌써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이러다 생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4월에 1차 조치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강하게 우려를 표했었어요. 전기차 모터 때문이죠. 아, 전기차 모터. 그렇죠. 거기에 희토류 자석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번 조치에 희토류 말고 다른 품목들도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통제 목록을 보면 희토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화합물 관련 기술이라든지 배터리 음극재로 쓰이는 흑연 관련 기술, 그리고 산업용으로 쓰이는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 같은 것들도 포함됐습니다. 아, 배터리 소재 기술까지요. 네, 이게 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처럼 미래 첨단 산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의 파장은 단순히 희토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및 가공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이 중요한 능력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아까 환경 문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게 주된 이유인가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이겠지만 환경 문제가 아주 큰 부분에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나 폐기물에 독성 물질이 많고 심지어 방사성 물질까지 나오거든요. 네, 방사성 폐기물이 1톤당 1톤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나라에서는 이런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또 사회적인 반대도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테인 패스 광산도 과거에 환경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았던 적이 있고요. 아, 그랬군요. 바로 그 틈새를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좀 느슨했던 중국이 파고든 거죠. 낮은 비용으로 생산량을 확 늘리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결국 환경 비용은 다른 곳으로 떠넘기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셈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아주 격렬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시진핑과의 만남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남이 의미 없어졌다.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대규모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적용되는 30% 관세율에다가 100%포인트를 더 얻는 방안까지 언급했어요. 100%포인트를 더요. 그럼 130% 관세가 되는 건가요? 그런 수준까지 시사한 거죠. 물론 이게 진짜 실행에 옮겨질지 아니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양국 간의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원래는 뭐 미국산 콩 수입 문제 이런 게 주요 의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미국산 대두 같은 농산물 수입을 늘려서 무역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히토류 문제하고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칩 수출 통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첨예한 의제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의 아픈 곳을 찌르는 거군요. 미국은 반도체랑 AI 칩 수출을 막고 중국은 히토류랑 연구자석, 관련 장비 수출을 막고요. 그렇죠. 결국 미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쥔 히토류로 맞대응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치열한 기술 패권 다툼 그리고 지정학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싸움이네요. 그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중국에 계속 매달릴 수만은 없을 텐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각국 정부들은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다가 외교적으로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예외로 해달라, 아니면 특별 쿼터라도 좀 달라, 이런 식으로요. 네, 외교적 노력.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건데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아주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만드는 게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된 거죠. 그럼 중국 말고 대안이 될 만한 곳이 있긴 한가요? 잠재적인 대안 공급처로 거론되는 것들은 꽤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자체적으로 예전에 문 닫았던 마운틴 패스 광산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아, 미국도 자체 생산을 늘리려는군요. 네. 그리고 상당한 히토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나라들 대부분이 당장 중국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규모의 정제 및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또 정제시설이 문제군요. 새로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시설을 짓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말한 환경 규제죠. 엄격한 환경 기준을 다 지키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주 큰 도전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환경 문제까지 쉽지 않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지금 펜사나 솔트엔드라는 히토류 정제 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면 전 세계 네오디뮴, 프라세오디움 산화물 수요의 약 5% 정도를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 초기 단계이고 5%로는 뭐 턱없이 부족하죠. 5%면 정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술 더 떠서 예를 들어 인도 같은 제3국에다가 자기네 히토류 자석을 가공해서 미국 같은 곳으로 다시 수출하지 않겠다는 보증까지 요구하는 등 이 하류 공급망까지 자기들 통제하에 두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네요. 공급망 다변화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법한데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IAEA 보고서가 딱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새로 늘어난 핵심 에너지 광물, 여기 히토류도 포함됩니다. 이 신규 공급량 증가분의 약 90%가 중국처럼 특정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90%가요? 증가분조차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실제 성과를 보면 매우 더디고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네요.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속에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위협 이후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강력한 관세 부과 위협 발언을 한 이후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 다우존스나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암호화폐나 국제 유가 같은 다른 위험자산 가격들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인데요? 시장 전체는 좀 불안해했는데 유독 히토류 관련 기업들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올랐다고요?
네, 특히 미국이나 호주처럼 중국 바깥쪽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MP 머티리얼스나 라마코 리소스, USA 레어어스 같은 회사들이죠. 정말 의외네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이걸 해석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의 이번 통제 조치가 역설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정말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투자가 이 비중국계 희토류 기업들에게 집중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다른 공급망 구축을 촉진할 거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은 이미 탈중국 움직임에 돈을 걸고 있는 셈이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공해 주신 자료에 나온 시장 정보 분석일 뿐이고,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 신중하게 해야겠죠. 자, 오늘 저희는 중국의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자신들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희토류를 무기로 상당히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조치를 넘어서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 결과로 전 세계 첨단 기술 산업, 그리고 특히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국방 안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파장이 크죠. 그래서 각국은 다급하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게 또 막대한 비용 문제,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환경 규제 같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희토류 사태가 단순히 중국 말고 다른 데서 희토류를 사오자, 그러니까 대체 공급처를 찾는 수준을 넘어서요, 어쩌면 희토류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희토류를 안 쓰는 새로운 대체 소재나 기술 개발 경쟁을 확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희토류를 안 쓰는 기술이요? 네. 예를 들면 희토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희토류 자석만큼이나 강력한 성능을 내는 새로운 자석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식의 혁신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자원에 너무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인 돌파구를 엮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위기가 미래에 어떤 혁신을 또 가져오게 될지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